천재냐 인재냐는 이걸 지금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그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천재라는 거는 그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뒤따르는 평가가 근데 조선이 길게 간 거는 이 장기 지속성의 어떤 문제로 이제 이어져서 천재이기 때문에 반란이나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논제를 이끌기 위한 어떤 그 핵심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재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재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사회 변혁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조, 종조가 나오고 실학파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 어떤 그런 논의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 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동법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대동법은 결국 인재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안이 됐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약간 후대의 평가 내지 인식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당시에 이 사람들이 느꼈었던 어떤 그걸 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국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메서스 인구론이 그 당시 19세기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근데 그 메서스 인구론의 핵심적인 그 논증 자체가 식량은 조금씩 늘어난 데 비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그 부양 능력이 안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이다라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도 이 자연재해 특히 이제 기근이 닥쳤을 때 식량이 없었지만 10분의 1이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10분의 9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아 나는 그래도 살아났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앞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지? 그리고 기근이 옴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대처를 못하지? 이런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히려 자기가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더 다행이라 생각했지 이걸 시스템적인 좀 문제로 이끌어 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로 이후에 나타난 또 애송 논쟁, 제2차 애송 논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또 숙종 다음 왕인 숙종 때는 또 계속 환국이 일어나고 계속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는 현실의 어떤 개혁 문제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논의들을 계속 연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단순히 아 사대부들은 이런 거 현실에 관심 없고 멍청해서 몰랐다 이러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 경신대기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생각을 못 해봤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개혁해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댐을 더 지어야겠다라든가 수위 조절해야겠다 이런 걸로 인식이 갈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성적으로 막 정말 뭐 이런 기근이나 이런 게 시스템적인 문제랑 같이 겹쳐가지고 뭐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2년 지속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음 그 데킹까지가 또 얼마나 시간이 또 중간에 있는 거죠? 한 10년, 20년 정도? 10년 정도요? 10년, 20년 정도.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10년 있진 정도? 않지. 네, 완성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살고 힘들겠는 거 알겠는데 이건 내가 좀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으로 좀 위주로 생각해보면은 자연재해에 대한 뭐 중앙정부라던가 지방 관할 이야기를 보더라도 뭔가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대책을 이야기할 때도 결국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백성들한테 치해를 해줄 것인가 였고, 네. 그리고 결국 이 재난의 원인은 결국 천재인 거고, 이 천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으로는 또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통치자들이 수성하지 못했으니까 이 재해가 일어난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라고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현대 개념에서 말하는 인재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또 그냥 지금 코로나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보기엔 지금도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이 지금 막 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뭐 이거 뭐 이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평균 대기근 피해가 그 한성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나요?
이게 지방과 중앙에도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서울에서 느끼는 거하고 지방에서 느끼는 게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한성에서 피해가 커요. 아까 말했듯이 도성에 구율청에서 이제 관원들이 쌀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율청에 쌀도 떨어지고 관원들도 먹을 게 없어서 도망치고 했던 게 한성 주변의 얘기거든요. 한성 경기 지역 얘기고, 아까 말했듯이 광흥창에 면포랑 쌀 떨어져가지고 월급 못 준 거는 당연히 서울 얘기고. 그리고 하치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같아요. 여염집이 많이 텅텅 비었는데 그거를 사대부가 함부로 점거하지 못하게 특별히 전교를 내렸는데, 요게 이제 서울에 있는 인구가 탈출하고 있다라는 거의 증명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구제역이 발생한 게 경기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서울 경기권에 있는 소가 이렇게 다 폐사된 이후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시기별로 보면은 8월인가 그런데 그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경기권 자체에 무슨 가뭄이 들었다든가 태풍이 왔다던가 우박이 내렸다던가 이런 기록은 많진 않아요. 그런 자연재해 관련된 기록은 거의 지방에 관련된 기록들이고, 유일하게 있었던 게 아까 말했던 강화도 지역의 지진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 곡물 유통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 사료들로 봤을 때 추측컨대 서울도 피해가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서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만큼 사망자가 났는지는 당연히 통계가 없으니까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죠. 피해는 있었을 게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도 똑같이 뭐 정쟁해요. 정쟁. 뭐 저기 3사에서는 맨날 뭐 누구 잘못했다고 올리고, 뭐 이제 가뭄 일어나니까 가뭄 일어난 거 그 사람 정치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뭐 지금이랑 똑같지 사실. 뭐 그쵸. 뭐 여기서 정치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냥 자연재해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똑같이 막 맨날 탄핵하고 이런 거 하고 똑같이 추국 열리고 국문 열리고 다 해요. 근데 동시에 보면은 동시에 자연재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정쟁 얘기를 할 때 자연재해의 심각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에서 치계라고 하죠. 급보가 항상 올라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는 장계가 아니고 치계라고 해서 급하게 올리는 거 있거든요. 긴급 이렇게 문서처럼. 계속 올라요. 지방에서 계속. 누구 죽었다 막 아까 본 것처럼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사례도 여러 개가 올라요. 여러 개가 한두 건이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수도에서 사대부들이 뭐 지방 일이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리고 수도에 사는 사대부가 다 지방에 땅이 있으니까 일적 분명히 피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체제 변형 문제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재해 일어나면 황건적 일어나고, 저 명나라 망할 때도 자연재해 일어나가지고 식량 수급 멀어지니까 이자성에 난 뭐 이런 거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조선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끼케야 장대일산 요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왜 안 일어났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세가 굉장히 수탈이 심하거나 기근 같은 거가 심했을 경우에는 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뭐 도적대 이런 건 있지만 전국 규모의 봉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끽해봐야 조선 말쯤에는 일어나거든요. 뭐 진주 밀란이라든가 뭐 홍경래나 이런 게 일어나긴 하는데, 사실 그 시기에 어떤 특수성이 반영이 된 거고, 그거는 그 이전에 뭐 신라라든가 고려를 보더라도 뭐 말기쯤에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중국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강해가지고 막 어떤 정치 체제를 뒤바꿀 만큼 그런 거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게 굉장히 특수한 어떤 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늘 궁금한데 왜 그런지를 한번 진지히 고민해봐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규모가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작은 규모면 작은 규모에 맞게 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고, 우리나라 반란은 죄다 그거예요. 뭐 이괄의 난도 그렇고 이세좌의 난도 그렇고 다 정치권에서 밀려났을 그렇죠. 때 네. 이제 열받아서 일어난 뭐 그런 그렇죠. 반란밖에 없어서, 그거 다 정치랑 관련된 반란이고, 농민들이 주도가 돼서 뭐 조세 수탈이나 이런 거.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조세가 관대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네. 저는 사실 경신 대기근을 볼 때 가장
흥미롭게 본 포인트는 두 개예요. 하나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여기 써놓은 게 이제 전부 다인데 하나는 진짜 자연재해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만약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총체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버틸 힘은 될까? 시스템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지탱해준 그 원천적인 힘은 뭘까? 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경신대교원 얘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좀 저는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신대기근이라 해서 1670년에 그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 굉장히 전국을 강타했던 그런 기근, 역병, 그다음에 자연재해 모든 종합 세트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질병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시 조선이 당면했던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거라는 걸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이제 단순히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그 대처 방안으로서 마련이 됐고 또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 자연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 스터디는 이제 마지막 시즌 2의 마지막 그 발표를 그 마구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예.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시즌2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